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오전 9시 23분 고요했던 김 대리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그의 운명을 뒤흔들 메시지를 토해냅니다. 화면에 뜬 것은 주거래은행의 차가운 통보 문자였고 그곳에는 대출금리 조정 안내라는 건조한 제목 아래 충격적인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 10.2%라는 믿기 힘든 금리가 찍히는 그 순간 당신의 통장에서는 매달 250만 원씩 붉은 피 같은 현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며 정확히 3개월 후 당신은 평생을 바쳐 장만한 아늑한 집을 잃게 될 운명에 처합니다. 재앙은 멈추지 않고 6개월 후 당신의 명함과 직장을 앗아가며 1년 후 당신 곁에 남는 것은 2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뿐입니다. 이것이 먼 미래의 장난 같으신가요? 하지만 2025년 12월 24일 오늘 한국 경제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84원을 돌파하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외국인 자금은 썰물처럼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끝없이 추락하고 비트코인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금 돈의 흐름은 이미 대한민국을 떠나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라고 해서 안심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시장 금리는 이미 7%를 넘어섰고 은행들이 돈을 구해오는 조달 비용은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진짜 악당은 바로 금리 10%라는 괴물이며 이것은 단순한 이자율 상승이 아닌 경제적 대량 살상 무기입니다. 이 괴물은 300만 가구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100조 원의 자산을 순식간에 증발시키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 블랙홀입니다. 또한 멀쩡하던 기업들을 도산시키고 200만 명의 가장을 실업자로 만들어버리는 그야말로 무자비한 고용 절단기가 될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냐고요? 금리 폭탄이 실제로 터지는 순간에는 이미 모든 탈출구가 봉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은행의 대출문은 굳게 잠기고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출구도 사라지며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딱 15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금리 10%가 불러올 100일간의 대학살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수라장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통찰력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을 돌려 2016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35세 평범한 직장인 김 대리의 집 안으로 카메라를 줌인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오전 9시 23분 도착한 문자 한 통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 연 10.2%, 월 상환액 417만 원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화면을 보았지만 417만 원이라는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월 167만 원이었던 이자가 순식간에 2배를 넘어 3배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한 달에 무려 250만 원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증발하게 생겼습니다. 김 대리의 월급은 세후 400만 원인데 이자만 417만 원이라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을 전액 은행에 갖다 바쳐도 오히려 17만 원이 모자란 기막힌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 식구 생활비는, 아이 학원비는, 아내의 병원비는, 그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용돈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공포가 엄습해오는 가운데 김 대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밝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라는 아내의 물음에 김 대리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침묵만을 지켰습니다. 힘겹게 입을 열어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자가 400만 원이 넘게 나왔어 라고 고백하자 수화기 너머의 세상도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의 숨막히는 정적이 흐른 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라는 아내의 떨리는 물음이 돌아옵니다. 김 대리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당장 자신조차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지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1시 정신을 차린 김 대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 앱을 켜 대출 갈아타기 메뉴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대출 심사 결과 부적격이라는 차가운 붉은색 글씨만이 덩그러니 떠올랐습니다. 사유는 신용점수 720점이 현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김 대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720점이면 작년까지만 해도 1등급이었고 평생 연체 한 번 없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문이 막혀버렸는데 이는 금리 10% 시대에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문턱을 성벽처럼 높였기 때문입니다. 연체율이 폭발할 것을 두려워한 은행들이 겁을 먹고 돈줄을 잠가버린 것, 이것이 바로 신용경색의 시작입니다. 신용점수 800점 미만은 거절, 소득 증빙이 완벽하지 않으면 거절, 담보가 조금이라도 약하면 가차없이 거절입니다. 김 대리는 두 번째 선택지로 집을 팔아버릴까 생각하며 부동산 앱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매물이 무려 15건이나 쌓여 있는데 이는 모두 탈출을 꿈꾸며 내놓은 절박한 아우성들입니다. 작년에 5억 원을 호가하던 집이 지금은 금매 딱지를 붙이고 4억 2천만 원까지 추락해 있는 처참한 광경입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한 달째 계약 체결이 전무하고 관심 있다고 표시한 사람조차 단 3명뿐입니다. 왜 아무도 사지 않는 걸까요? 금리 10%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며 집을 살 강심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김 대리가 울며 겨자 먹기로 4억 원에 내놓는다 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며 결국 3억 5천만 원까지 낮춰야 겨우 눈길이라도 받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되는데 김 대리의 대출 잔액은 아직 5억 원이나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3억 5천만 원에 팔아치운다 해도 손에 쥐는 건 없고 오히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대한 빚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오후 3시 벼랑 끝에 몰린 김 대리는 결국 손대지 말아야 할 카드론 대출 상품을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금리 15.8%, 한도 1,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뜨는데 이는 구명조끼가 아니라 납덩이를 매다는 것과 같습니다. 15.8%의 고금리 빚을 내어 10.2%의 이자를 막는다는 것. 머리로는 미친 짓임을 알지만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일단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하면 당장 연체자로 낙인 찍히기에 김 대리는 눈을 질끈 감고 대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오후 7시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저녁 식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아빠, 나 태권도 계속 다녀도 돼? 라고 묻는 아들의 순진한 눈망울이 김 대리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이제 막 재미를 붙여 검은 띠를 따겠다고 신나하던 아들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가 밥그릇만 내려다보며 일단 다음 달부터는 학원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영어 학원도 그만둬야 하냐는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김 대리는 차마 아들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목이 메어 말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김 대리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70대 노모가 반갑게 전화를 받자 김 대리는 죄송한데 이번 달 용돈은 못 드릴 것 같다고 힘겹게 내뱉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묻지만 김 대리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습니다. 전화를 끊고 천장을 바라보는 김 대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바로 금리 10%가 저지르는 첫 번째 살인, 즉 희망의 말살입니다. 금리 10%는 단순히 이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대출 갈아타기, 집 팔기, 추가 대출 등 모든 생존 선택지를 잔인하게 빼앗아갑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매달 250만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적자뿐이며 커피를 끊고 외식을 줄이는 정도의 절약으로는 절대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결국 김 대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연체라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것뿐인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은 김 대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6년 6월 15일 전국 50만 가구가 김 대리와 똑같은 문자를 받고 동시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전체 변동금리 주택 담보대출 300만 가구 중 17%가
금리 10%의 직격탄을 맞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50만 가구에서 매달 250만 원씩 총 1조 2,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비시장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이는 1년이면 무려 15조 원에 달하는 돈이 편의점, 카페, 음식점, 학원, 병원 등 골목 상권에서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여전히 2.5%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기준금리는 낮은데 왜 대출금리는 10%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인데 내 대출금리는 왜 10%냐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이것은 사기가 아니라 냉혹한 금융의 현실입니다. 은행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돈을 싼 값에 사와서 비싼 값에 파는 일종의 중개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은행도 여러분에게 빌려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예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시장에서 돈을 빌려와야 합니다. 이때 은행이 돈을 빌리는 가격표가 바로 CD금리, 코픽스, 은행채 금리 등으로 불리는 조달금리입니다. 다시 2025년 12월 24일 오늘로 돌아와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84원을 돌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고 돈을 빼내 미국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S&P 500 지수는 6,878, 나스닥은 23,428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는 3.5에서 3.75%로 한국보다 훨씬 높으니 돈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렇게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한국 금융시장에는 돈 가뭄이 들고 은행들은 서로 돈을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됩니다. 돈을 빌리려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 자연스럽게 돈의 가격인 금리가 폭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CD금리가 3%였지만 지금은 6.5%, 회사채는 7%를 훌쩍 넘긴 상황입니다. 은행이 7%의 돈을 빌려왔다면 여러분에게 대출해 줄 때는 최소 10%는 받아야 이익이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두 번째 폭탄이 터지는데 바로 환율 급등이 불러온 수입 물가 폭등입니다. 국제유가, 금값, 비트코인, 원자재 가격이 모조리 오르면서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것의 가격표가 바뀝니다. 석유, 밀,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뛰면 라면값, 치킨값, 택시비까지 덩달아 춤을 추게 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를 거란 공포가 확산되면 채권은 팔려나가고 시장 금리는 더욱 미친 듯이 솟구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폭탄인 위험 가중, 자산 규제라는 강력한 족쇄가 은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금융당국은 위험하니 대출을 줄이고 자본 비율을 지키라며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행은 살아남기 위해 안전한 사람, 즉 신용점수 800점 이상의 고신용자만 골라 태우는 구명보트 전략을 씁니다. 나머지 신용점수 750점 이하, 프리랜서, 빌라 소유자들은 구명보트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수장됩니다. 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진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스크라는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위험한 사람에게 4%로 빌려줬다가 돈을 떼이는 것보다 확실한 사람에게 10%를 받고 빌려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재앙의 연결고리를 도미노처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미노 하나, 환율이 1,484원을 돌파하며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도미노 둘, 한국 시장에 현금이 말라붙으며 CD금리와 채권금리가 7%까지 폭등합니다. 도미노 셋, 수입 물가가 치솟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산되며 경제 전반에 공포감이 조성됩니다. 도미노 넷, 은행의 조달 비용이 폭발하면서 대출 금리가 마의 10% 벽을 깨뜨립니다. 도미노 다섯, 은행은 리스크 회피를 위해 대출 문을 걸어 잠그고 세 개의 비상구를 동시에 봉쇄합니다. 대출 갈아타기 차단, 만기 연장 거부, 신용대출 중단이라는 삼중고가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문턱이 계단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변해버려 어제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도 오늘은
아예 불가능해지는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금리 10%의 진짜 공포는 이자가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탱해주던 경제적 선택지들이 모조리 사라지는 것입니다. 연간 300만 건에 달하던 대출 갈아타기가 빵건이 되고 50만 가구의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부동산 거래량은 92%나 급감하여 환금성이 제로가 되고 편의점과 카페 등 자영업 50만 개가 줄폐업을 맞이합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추고 채용을 동결하며 결국 연간 20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구가 실업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빚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얇아 충격을 버틸 쿠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순위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0만 가구이며 금리 상승이 즉시 생활비 부족으로 이어져 3개월을 버티기 힘듭니다. 2순위는 자영업자 80만 명으로 매출은 그대로인데 이자가 순이익을 모두 갉아먹어 팔면 팔수록 빚이 쌓이는 구조에 갇힙니다. 3순위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자로 이미 높은 금리를 쓰고 있던 이들은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선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김대리의 100일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보면 디데이 30일 만에 학원을 끊고 디데이 60일 만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디데이 100일째인 9월 25일 김대리는 집도 직장도 잃은 채 1억 6,500만 원의 빚만 떠안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이것은 김대리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니라 경매 30만 건, 실업자 200만 명, GDP 손실 100조 원이라는 국가적 재앙의 축소판입니다. 거리는 금매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상가들은 텅 비어가며 대한민국 경제 엔진이 차갑게 식어 멈춰서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편의점 3곳 중 한 곳이 문을 닫고 동네 학원가가 유령 도시처럼 변하는 모습. 이것이 금리 10%가 만드는 100일의 대학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열어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지, 만약 위기가 온다면 버틸 수 있는 비상금 6개월치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또한 100일 뒤에 김대리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의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공포 조장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예방주사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우산을 준비한 사람은 젖지 않듯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빚을 줄이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경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시나리오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궁금한 경제학이었습니다.